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악스럽습니다. 한 헝가리 관료가 한국 기술을 훔칠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삼성, 그냥 한국 놈들의 조립 공장이었잖아요. 아담 코바치의 이 한마디가 2만 명의 일자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독일과 손잡고 삼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협력업체 10곳 중 7곳이 몰래 한국으로 떠났고 독일은 헝가리를 단순한 식민지로 취급했습니다. 밤마다 반짝이던 도나우 강변 공장들이 하나둘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죠.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철학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을 무시했던 한 남자가 결국 한국에서 구원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만한 편견이 불러온 파괴와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놀라운 재건의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담 코바치입니다. 헝가리 경제부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고위 관료죠. 저는 그날 밤 부다페스트 시내 한복판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담, 동료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드디어 해냈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뭘 축하하고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헝가리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날이었거든요. 삼성이 드디어 떠났다. 이제 우리 차례야. 너지 라슬로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국 놈들한테 끌려다녔는데 이제 진짜 파트너를 만났다고. 저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헝가리를 떠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거든요. 드디어 자유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나우강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 보인 적이 없었어요. 마치 헝가리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에 찼죠. 이제 곧 독일과 손잡고 진짜 유럽 반도체 강국이 될 거야. 그런데 며칠 뒤 클라우스 베르너라는 남자가 부다페스트에 왔습니다. 지멘스 반도체 부문 임원이었죠. 키가 훤칠하고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전형적인 독일 엘리트였어요.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담 씨, 반갑습니다. 클라우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헝가리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삼성이 떠난 자리를.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클라우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헝가리의 반도체 산업이라. 과연 그런 게 존재했나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삼성이 있었을 때도 결국 한국 기술, 한국 설계, 한국 시스템이었잖아요. 클라우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헝가리는 그냥 값싼 인건비를 제공했을 뿐이고요.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클라우스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헝가리는 앞으로도 단순 조립만 담당하게 될 겁니다. 진짜 기술은 독일에서 나오죠. 회의실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삼성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제가 간신히 말했죠. 대등한 파트너십. 클라우스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담 씨, 현실을 보세요. 삼성도 헝가리를 진짜 파트너로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저렴한 생산기지로 이용했을 뿐이죠. 그 순간 창밖에 도나우강이 갑자기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반짝이던 강물이 왜 그렇게 탁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독일과 함께라면. 함께라고요? 클라우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독일 기술 아래 종속되는 것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삼성이 떠나면서 헝가리 협력업체들이 벌써 한국으로 계약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클라우스가 진짜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기가 무서웠어요. 클라우스와의 첫 만남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잡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나우강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죠. 독일 기술 아래 종속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여보, 늦었네요. 회의는 어땠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내 에바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좀 복잡해. 독일 사람들이 어려운가 봐요. 에바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내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무력하게 당하고 왔는지를요. 이틀 뒤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헝가리 경제부 장관님까지 참석하셨어요. 장관님은 독일과의 협력에 대해 굉장히 기대하고 계셨죠. 클라우스 씨, 헝가리와 독일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클라우스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삼성이 남겨둔 모든 핵심 장비는 독일 본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클라우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헝가리 공장은 단순 조립 라인으로만 운영될 거고요. 장관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해요. 설계도 독일에서 나오고 핵심 부품도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헝가리는 그냥 마지막 조립만 하는 거죠. 클라우스가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식민지화잖아.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기술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삼성과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는요? 클라우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경멸이 느껴졌어요. 아담 씨, 솔직히 말할게요. 헝가리에 무슨 기술이 있나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삼성이 있을 때도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에서 왔잖아요. 헝가리 사람들은 그냥 시킨 대로만 했고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관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장관님이 목소리를 높이려는데 클라우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클라우스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헝가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이 몇 개나 됩니까? 정적이 흘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클라우스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헝가리는 그냥 한국의 하청업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독일의 하청업체가 되는 거고요. 제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계속 말했어요. 헝가리 정부에서 토지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세금도 10년간 면제해줘야 해요. 그리고 전력비도 30% 할인해 주시고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과해요. 클라우스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아담 씨, 지금 헝가리가 독일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값싼 땅과 값싼 노동력밖에 없잖아요. 장관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관님과 저는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장관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담, 어떻게 생각해? 장관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글쎄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삼성이 떠난 지금 다른 대안도 없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클라우스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독일어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죠. 장관님,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담아, 현실을 봐야 해. 장관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삼성이 떠나면서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 이대로 가면 헝가리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무너져.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문자 알림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삼성과 오랫동안 거래했던 협력업체 대표 페테르에서 온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문자 내용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헝가리의 주요 협력업체들이 벌써 한국으로 계약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저는 다급하게 장관님을 불렀어요. 큰일 났습니다. 장관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무슨 일이야? 페테르에서 문자가 왔는데 저는 휴대폰 화면을 장관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협력업체들이 한국으로 계약을 옮기고 있다고 해요. 장관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라고? 복도 끝에서 클라우스가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담, 지금 당장 확인해봐. 장관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면 저는 곧바로 페테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페테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담,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페테르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페테르, 문자 내용이 정말이야.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페테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어? 직접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다페스트 외곽에 있는 삼성 옛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도나우강을 다시 건넜는데 어제까지 반짝이던 강물이 오늘은 왜 그렇게 칙칙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장 앞에 도착하자 페테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아담, 와줘서 고마워. 페테르가 악수를 청했어요. 같이 들어가 보자.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기계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컨베이어 벨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페테르가 쓸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삼성이 떠나면 독일이 바로 들어올 줄 알았거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페테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 우리는 공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페테르, 문자에서 말한 게 정말이야. 협력업체들이 한국으로 간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페테르가 멈춰 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담, 내가 정말 궁금해한다면 보여줄게.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 좀 봐. 서류를 받아보니 여러 협력업체들의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계약 상대방이 모두 한국 평택에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 협력업체 10곳 중에 7곳이 벌써 한국으로 계약을 옮겼어. 페테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일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독일은 뭘 하겠다는 거야? 클라우스가 어제 우리 업체 대표들을 불러 모았어. 페테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헝가리 협력업체들은 필요 없다고. 독일에서 직접 부품을 가져오겠다고.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 클라우스가 진짜로 원하는 건 헝가리 땅이야. 값싼 땅과 세금 혜택. 페테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 기술이나 협력업체는 안중에도 없어.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독일이 삼성의 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페테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간 업체들은 일거리가 더 늘었다고 해. 평택에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계속 생긴다고. 저는 공장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도나우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저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건 아닐까? 페테르, 솔직히 말해봐.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삼성이 있을 때와 지금 중에 어느 쪽이 나았어? 페테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삼성은 적어도 우리를 사람 취급은 해줬어. 기술 교육도 시켜주고 품질 관리도 함께 했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우리를 그냥 귀찮은 존재로 보더라고.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너지 차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차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차관이 소리쳤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어. 협력업체 한국 이전 건으로.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났구나. 언론에까지 알려졌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벌써 헝가리 반도체 산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삼성 철수 이후 헝가리 정부가 추진하던 독일과의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협력업체들이 한국으로 계약을 이전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급하게 라디오를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정말 기자들이 건물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확 들었어요.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아담, 너지. 차관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협력업체들이 정말 한국으로 갔어? 차관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저는 기자들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고 있고 팩스기에서는 계속 서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담, 솔직히 말해. 차관이 문을 닫고 저를 쳐다봤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야? 차관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주요 협력업체 10곳 중 7곳이 한국으로 계약을 옮겼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7곳이나? 네. 그리고 독일 쪽에서는 헝가리 협력업체와 일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젠장. 차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독일 협력 법안 표결이 있는데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국회의장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긴급히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차관이 전화를 받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카메라가 마치 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응, 의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네, 그래도 추진해야겠죠. 전화를 끊은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담, 우리가 지금 후퇴할 수는 없어. 국가 체면이 걸린 문제야. 하지만 차관님, 독일이 진짜로 우리와 동등한 협력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다른 대안이 있어. 차관이 반문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떠났고 우리가 독일마저 놓치면 헝가리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2시간 후 저는 차관과 함께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헝가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삼성은 오만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를 단순한 하청업체로만 취급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독일과 함께 우리는 진정한 유럽 반도체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주요 협력업체들이 대거 한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일부 기업들의 개별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차관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전체적인 흐름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른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독일과의 협력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일은 삼성과 달리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할 것입니다. 저는 차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클라우스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자 의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협력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아시아 기업들의 하청업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의원이 연단에서 외쳤어요. 독일과 함께 유럽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이 벌써 한국으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가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착잡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념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현실은 전혀 다른데 말이죠. 표결 결과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찬성 120표, 반대 45표였어요. 의장이 방망이를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독일과의 반도체 협력 촉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국회를 나오는 길에 차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담, 이제 정말 독일과 잘해봐야 해. 후퇴할 길은 없어. 네, 차관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는데 헝가리 독일 협력 법안 통과가 주요 뉴스로 나왔어요. 하지만 화면 하단에는 이런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협력 업체들, 한국행 가속화, 독일 협력에 차질 우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수가 없다는 거요. 그리고 며칠 뒤 클라우스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지 사흘 뒤 클라우스가 다시 부다페스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본사에서 온 엔지니어 팀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정복자들이 새로운 땅을 점검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아담 씨, 축하합니다. 클라우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법안이 통과됐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왔어요. 클라우스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 클라우스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우선 삼성이 남겨둔 모든 핵심 장비는 다음 주부터 독일로 운송할 예정입니다. 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놀라서 끼어들었습니다. 그 장비들로 헝가리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장비들은 독일 본사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헝가리는 새로운 단순 조립 라인만 설치하면 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헝가리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필요한 인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야죠. 클라우스가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했어요. 독일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클라우스 씨, 이건 처음 약속과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약속. 클라우스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제가 언제 헝가리의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나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페테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아담, 미안해. 늦었어. 페테르가 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페테르 씨, 잘 오셨네요. 클라우스가 그를 쳐다봤어요. 마침 협력업체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페테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앞으로 헝가리 협력업체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클라우스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페테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일에서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클라우스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품질 관리도 쉽고 비용도 절약되고요. 페테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클라우스 씨, 우리가 20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은 무시하는 건가요? 기술과 경험? 클라우스가 비웃듯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헝가리 협력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독일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페테르가 분노에 차서 말하려는데 클라우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클라우스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독일 본사에서 품질 감사를 했는데 헝가리 업체들 중에 독일 기준을 통과한 곳이 거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스 씨, 그럼 도대체 헝가리는 뭘 하라는 건가요? 간단하죠. 클라우스가 승리한 듯 웃었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독일에서 만든 부품을 조립만 하면 돼요. 단순 노동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페테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식민지화잖아요. 식민지화라고요? 클라우스가 크게 웃었어요. 페테르 씨, 현실을 보세요. 헝가리가 독일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는데 도나우강이 보였어요. 그 강물이 오늘따라 더욱 탁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해야죠. 클라우스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독일 시스템은 효율적이거든요. 페테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클라우스 씨, 당신은 헝가리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죠. 클라우스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값싼 노동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순간 페테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젠장. 삼성은 그래도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했는데. 삼성? 클라우스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삼성도 결국 헝가리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었나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페테르와 저는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페테르의 얼굴이 절망에 차 있었어요. 아담,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페테르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페테르, 저는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삼성이 있을 때는 적어도 우리 기술진들이 한국에 가서 교육도 받고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었어. 페테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클라우스는 우리를 그냥 귀찮은 존재로 보더라고. 페테르,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아담, 솔직히 말해봐. 페테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게 정말 헝가리의 산업이야? 아니면 독일의 식민지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페테르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정말 힘드네요. 에바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독일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도 않는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선우라는 이름이었거든요. 한국 대사관의 참사관이었죠. 그런데 문자 내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서울로 초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최선우 참사관의 문자를 받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문자예요? 에바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서울로 초대한다고 해. 저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울이요? 왜 갑자기? 에바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헝가리를 떠난 지금 한국 측에서 저를 왜 초대하는 건지 말이에요. 다음 날 최선우 참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사관님, 어제 문자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서울로? 아담 씨,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최 참사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헝가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한국의 현실도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최 참사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항공료와 숙박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 참사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담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참사관님, 정말 갑작스럽게 초대해 주셔서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최 참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선 호텔에 짐 두시고 오후에 몇 곳 구경해 보시죠. 호텔에서 간단히 씻고 나니 최 참사관이 다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갈 곳은 삼성 디지털시티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디지털시티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삼성의 반도체 연구개발 중심지죠. 최 참사관이 설명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서울 시내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참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헝가리에서는 한국을 그냥 기술을 베낀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 참사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삼성 디지털시티에 도착하자 거대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여기서만 5만 명이 일해요. 최 참사관이 설명했어요. 모두 연구개발 인력들이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어요. 삼성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3나노, 2나노 공정 개발 중이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단순 조립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참사관님, 이런 기술들이 언제부터 개발된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수십 년 전부터요. 최 참사관이 대답했어요. 한국이 반도체에 투자하기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거든요. 다음 날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또 다른 세계네요.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죠. 최 참사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최 참사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담 씨, 이틀 동안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거든요. 참사관님, 제가 한국에 대해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저희는 한국이 그냥 기술을 베끼고 값싼 노동력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건 완전히 달랐어요. 최 참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편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정말 그렇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아담 씨, 기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최 참사관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글쎄요. 설계도나 매뉴얼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최 참사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은 사람이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문화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헝가리에서 삼성이 떠날 때 장비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최 참사관이 계속 말했어요.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문화가 함께 떠난 거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빼앗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철학이었던 거죠. 참사관님, 그럼 헝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최 참사관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파트너십이죠. 마지막 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최 참사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사관님, 이번 방문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담 씨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최 참사관이 격려해줬어요.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헝가리로 돌아가서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하지만 부다페스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냉혹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페테르와 협력업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들려줄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거든요.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다음 날, 페테르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담, 큰일 났어.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클라우스가 어제 협력업체 대표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 무슨 일이야?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계약 전면 취소야. 페테르가 힘없이 말했어요. 독일에서 직접 부품 공급하기로 했다고 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희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페테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직원들 반은 이미 해고 통보받았고 나머지도 시간 문제야. 저는 창밖의 도나우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페테르,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서울에서 본 것들을 말해줄게. 그날부터 저는 페테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의존하지 않고 헝가리만의 반도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헝가리 반도체 아카데미라. 페테르가 제 제안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 게 가능할까? 해보자.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서울에서 배운 게 있어. 기술은 사람이고 사람은 교육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야. 먼저 최선우 참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참사관님, 헝가리에서 반도체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흥미롭네요. 최 참사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실업자들과 젊은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초 교육을 하려고 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 참사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삼성에 연락해 볼게요.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삼성에서 헝가리에 남겨둔 중고 장비들을 기증하겠다고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은퇴한 엔지니어들이 자원봉사로 교육을 도와주겠다고 해요. 최 참사관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페테르와 저는 부다페스트 외곽의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옛 삼성 공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저는 빈 건물을 보며 말했어요. 아담, 정말 될까? 페테르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해봐야 알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첫 번째 교육생 모집 공고를 냈을 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삼성에서 일했던 직원들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네. 페테르가 놀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기회를 원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 선생님은 60대에 은퇴한 엔지니어였어요. 삼성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선생님이 첫 수업에서 인사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영수입니다. 교육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진짜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도체가 뭔지 아는 사람?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 칩이요.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반도체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예요. 수업이 끝나고 김 선생님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왜 헝가리까지 와서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젊었을 때 외국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3개월 후 첫 번째 수료식을 했습니다. 50명의 교육생들이 수료증을 받았어요. 아담, 이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페테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찾을 수 있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몇 군데서 채용 문의가 들어왔거든. 정말로 몇 주 뒤에 수료생들이 하나둘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회사가 아닌 헝가리 중소기업들이었어요. 아담, 신기해. 페테르가 감탄했어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어. 저도 놀라웠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직접 작은 회사들을 차려서 부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6개월 후 아카데미 건물 주변의 작은 공장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 같았어요. 페테르, 봐. 저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불빛들이 다시 켜지고 있어. 정말로 그랬습니다. 몇 달 전까지 어둠에 잠겨있던 이 지역의 하나둘 공장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김 선생님과 함께 도나우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아담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김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강물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도나우강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죠? 저는 부탁했어요. 물론이에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김 선생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최선우 참사관에서 온 전화를 받고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삼성에서 다시 헝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최선우 참사관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사관님, 정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삼성에서 헝가리 반도체 아카데미 소식을 듣고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최 참사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관심인가요? 테스트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대요. 최 참사관이 설명했어요. 헝가리에서 키운 인재들과 함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삼성이 떠날 때의 절망감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페테르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담, 정말이야? 페테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삼성 임원이 헝가리에 온다고 해.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클라우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페테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여전히 헝가리에서 독일식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만났던 이지훈 디렉터가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협력 담당 임원이었어요. 아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디렉터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디렉터님, 헝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먼저 헝가리 반도체 아카데미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디렉터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 디렉터가 교육 현장을 보며 감탄했어요.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하네요. 김영수 선생님이 이 디렉터에게 교육 현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이 수료했고 그중 80%가 관련 분야에 취업했어요. 김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놀랍네요. 이 디렉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 취업률은 쉽지 않은데. 다음 날은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만든 작은 공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디렉터가 한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품질이면 삼성 기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겠는데요? 이 디렉터가 페테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페테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네,
테스트해보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디렉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도나우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이 디렉터와 만찬을 했습니다. 디렉터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삼성이 왜 다시 헝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이 디렉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담 씨가 만든 변화 때문이에요. 제가요? 네. 2년 전 삼성이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을 텐데, 아담 씨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으셨잖아요. 이 디렉터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다른 일을 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디렉터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강물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디렉터가 계속 말했어요. 아담 씨, 기술이 뭔지 아세요? 최선우 참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술은 사람이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 디렉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담 씨가 바로 그 사람들을 키워낸 거예요. 디렉터님, 그럼 정말로 테스트 센터를.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이에요. 이 디렉터가 확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졸업생들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고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년간의 힘든 시간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삼성 헝가리 테스트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아카데미 바로 옆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개소식에 참석한 이지훈 디렉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이 디렉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년 전 우리는 헝가리를 떠났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졸업생들, 김영수 선생님, 페테르, 그리고 최선우 참사관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기술은 빼앗을 수 있지만 철학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디렉터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도나우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강물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페테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담, 정말 대단해. 페테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2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겠어? 나도 몰랐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포기하기 싫었을 뿐이야. 클라우스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페테르가 궁금해했어요. 들은 바로는 독일로 돌아갔다고 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헝가리 사업이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에서 온 문자였어요. 아담 씨, 새로운 교육생 지원자가 500명을 넘었어요. 건물을 더 확장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좋은 의미의 행복한 고민이었거든요. 페테르, 우리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 저는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응, 그런데 이제 시작이야. 페테르가 미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나우강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린 공장을 잃었지만 미래를 얻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이고 진정한 협력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헝가리의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빛들이요.